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은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해결사를 만나서 투자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사실 그 경제에 있어서 이걸 보면은 경제의 바로미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인데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시장도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현대차 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그 예전에는 이제 TV를 많이 보면은 이제 연애 프로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방송인이 되다 보니까 경제 프로를 많이 봐서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도 노근창 센터장님이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준비했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님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네, 오늘 모신 분 바로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삼성전자만 무려 20년간 다뤄서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이시기도 한데요. 네. 30명에 달하는 연구원들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정말 않은데 여전히 반도체 섹터 보고서를 직접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뭐 10개 넘는 보고서를 내기도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능력자를 오늘 저희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네. 모시겠습니다. 센터장님 저 화려한 양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갑자기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최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섰다. 그래서 수출 통계를 봐도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이제 반도체 괜찮을까요? 일단 저기 1분기가 바닥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 전체적인 그 매출액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그 메모리 가격이 또 수익성에는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죠. 메모리 가격은 아마 2분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예. 3분기부터는 이제 저기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디램이 제일 중요한데 소폭 반등했을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2분기부터 또 뭐 전체 평균 가격이 오른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빠지는 국면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었는데 네. 이제 좀 올라갈 일만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사실 주가는 좀 올랐죠. 주가는 저점 대비 한 5만 천 원이 바닥이었고, 예. 뭐 며칠 전에 금요일 날도 7만 3천 원이니까 네. 뭐 좀 어느 정도는 올랐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주가 오른 거는 선반영입니다. 선반영이라는 게 이제 특히 우리 기업들이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변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주로 공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감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 설비 투자를 또 한 50% 줄이면 네. 이게 이제 2025년에 공급이 또 많이 줄거든요. 보통 요즘 신규 공장이 가동되는데 2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사이클은 되게 골은 깊지만 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은 좀 길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설비 투자 축소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적상의 변화들이 이제 나타날 것 같고 특히 4분기에는 제가 공급만 말씀드렸는데 4분기에는 뭐 정말 지금까지 너무 수요가 안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터하고 GPU, HBM만 수요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수요가 안 좋은데 4분기에는 이제 일반 서버까지도 교체 수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만 가지고는 이제 메모리 제품 가격의 바닥을 잡을 수는 있지만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갖고 오르려면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4분기에는 저희는 일반 서버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서치를 하다가 기사에서 네. 작년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바닥 5만 1,000원대로 보셨는데 정확하게 짚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권가에서 지금 8만 전자까지도 전망이 네. 나오고 있는데 8만까지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뭐 올해 실적으로 바로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보통 1년 이상 선행하기 때문에 이제 2024년부터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설비 투자를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뭐 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계열사한테도 빌리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 지배력이 올라간다는 기대감들이 좀 투영되면 가능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올해까지는 삼성
이제 파운드리가 뭐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 거래선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2025년 이후에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다시 도약하는 게 좀 그런 기대감이 투영이 되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 요즘에 최근에 엊그저께도 어제 저 기사도 나오고 사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 HBM 갖고 굉장히 옥신각신 좀 맞습니다. 약간 언론플을 네. 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기술적인 우위냐 아니면 좀 먼저 시작한 거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좀 주시죠. 저도 사실 뭐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이제 주최한 그 테크 포럼에 네네네.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하이닉스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어차피 삼성도 HBM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뭐 HBM2, 2E라는 제품 만들고 있고 네. HB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일부 엔비디아 제품에만 장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내에 저는 밸리데이션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고객사가 이제 너희 제품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연내 삼성의 HBM3에 대해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일본의 나믹스라는 기업이랑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HBM3를 스태킹을 좀 적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법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기술 차별화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HBM 말씀을 하셔서 네. 물론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시작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3에서 다음 세대 HBM3E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이미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도 여기서 지지 않고 지금 HBM3P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다른 성격이 둘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어차피 지금 뭐 서로 이제 HBM 시장 점유율이 서로 높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정확하게 우리 고객사한테 가서 다 뜯어서 볼 수는 없고요.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삼성이 HBM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GPU 제품들도 다 사양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에 나가는 GPU 제품은 또 스펙을 좀 다운그레이드 시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GPU 제품이 많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HBM3 제품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의미 있게 탑재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이게 또 민감한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를 또 안 해주신 거 멋지십니다. 자,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협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업계 1위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이제 팹립스 업체들하고 좀 손을 잡고 있는데 좀 어떤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 이제 팹립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고객사고요. 네. 오히려 팹립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리틀 삼성처럼 서포트할 회사들이 네. 이제 디자인 하우스, 삼성전자는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부르는 팹립스와 파운드리 회사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SMC가 그걸 정말 잘하는데 삼성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고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부족했던 그런 생태계상의 좀 약점들이 많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림 잘 그리는데 그림 그려서 주고 싶은데. 예. 그럼 이제 삼성전자에게는 요쯤에서 마무리를. 아니요, 요거 하나 더 질문 던지고 네. 싶어요. 이거 7번째 질문에 삼성전자 요거 있잖아요. 요 질문 있네 하세요. 뭐라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삼성전자 그래요. 그러면. 네네네. 네. 그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칩넷이라는 아, 게 이제 AI 시대에 각광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보통 이제 칩 크기가 크면 성능이 높이라면 칩 크기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웨이퍼에서 그 칩을 무한정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칩 크기를 무한정 크게 못 만드니까 성능을 높이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네.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칩을 차라리 작게 잘라가지고 붙여버리자. 그게 이제 가장 큽니다. 하나의 칩을 4개로 잘라가지고 붙여버리면 성능은 그만큼 이제 보완이 될 수 있거나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웨이퍼에서 칩이 너무 크면 수율이 나쁩니다. 원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네. 칩을 좀 작게 만들어서 붙이는 게 그게 칩넷이고 원래 칩넷은 뭐 첫 번째 출발점은 이제 같은 성능의 칩을 붙이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종의 반도체를 이제 붙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칩넷과 최근에 이제 제일 각광받고 있는 뭐 주가가 다 대부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첨단 패키징이 좀 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기술이 방향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 쉽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레고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레고의 블록을 쌓듯이 예.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드는 것보다 4개로 만들거나 뭐 그렇죠. 8개로 만들어서 네. 붙여버리면 아우 뭐 기술력들이 그냥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예. 국내 기업들은 이 칩넷 지금 기술 수준이 어떻게 좀 되고 있을까요? 근데 관심이 좀 가는데. 사실 뭐 원래 어떻게 보면 SoC라는 게 시스템 온 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CPU, GPU, 뭐 모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상업적으로는 주로 모바일 제품 위주로만 모바일 반도체 위주로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요가 좋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장 잠재력이 큰 서버 쪽으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중국을 또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 지금 이제 실력은 어느 정도 지금 한국을 따라왔는지. 뭐 사실 좀 잘 할 뻔했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제재.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예. 더 강하게 힘들게 해서 네. 기술 굴기는 많이 좀 무너졌고요. 그래서 뭐 사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방송을 하려면 방송 장비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네. 장비가 지금 다 수출을 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많이 한계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술이 좋거나 수익성이 좋은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는 좀 힘든 환경이고 그렇지만 범용이나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히 뭐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그런 일반적인 로직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저가 제품에 있어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중국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이 올가을에 또 이게 폴더폰 출시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뭐 TSMC로 뭐 대량 뭐 양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뭐 삼성하고 구글하고 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간 빼 갈까요? 예, 그건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삼성도 TSMC의 고객사를 뺏어오잖아요. 아, 그거 예, 경쟁이네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팹리스 기업들도 네. 특정 파운드리 회사를 100% 다 쓰기보다는 2개를 쓰면 좀 하여튼 가격도 인하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멀티 소스를 쓰는 게 사실은 상식입니다. 특정 파운드리 회사만 다 올인하는 거는 네.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구글이 스마트폰 비중이 너무 출하량이 적어서 우리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또 삼성하고의 관계도 여전히 돈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구글 차원의 그냥 리소스 다원하다. 다원화해봤자 2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사실 이 파운드리에서 이제 TSMC를 지금 초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센터장님이 보실 때 파운드리만 봤을 때 TSMC와 삼성전자의 이제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이 TSMC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어떤 이유나 차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가면 편합니다. 편하다. 생태계가 잘 돼 있고요. 디자인 하우스부터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 고객들이 다 팹리스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다 맞춰주고 또 큰 고객은 TSMC가 직접 대응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테스트하고 패키지한 제품까지도 다 이제 맞춤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크고 두 번째는 이제 TSMC가 생산 캐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부터 어떻게 보면 3나노 제품까지 다 이제 지원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생산 수율 성능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아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시장 점유율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TSMC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10% 예.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 차이 나니까
그것만큼 또 좋은 증거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TSMC 점유율이 거의 90%. 수율이. 예. 와. 점유율이 점유율.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삼성이 좀 뺏어갈 겁니다. 어차피 예. 고객들도 특정 고객한테만 가면 일단 잘 안 깎아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금 이제 삼성하고 다시 관계가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AI 열풍 때문에 상당히 TSMC한테 요즘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황이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TSMC에 고가를 세워주고 있어요, 공장을. 근데도 이제 애플처럼 깎아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TSMC는 애플한테만 더 많은 배려를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면 이원화를 하려고 하죠. 삼성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생산 설비도 많이 투자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뭐 생태계와 관련된 그런 패키징이든 아니면 뭐 수율이든 이런 쪽들에 대한 강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거래선 다변화는 저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TSMC에만 의존하던 고객들이 최근에 이제 삼성으로 좀 약간씩 움직이는 동향들이 저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 시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율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올해를 바닥으로 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빨리 저기 파운드리 시장도 TSMC를 따라잡는 좀 삼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뭐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장 전반적인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반기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 2,760까지는 뭐 그냥 한 2,800이나 뭐 이렇게 근데 저희는 또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상단은 좀 그렇게 열어두고 있고요. 하단도 좀 튼튼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게 뭐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연준에서 뭐 근데 어차피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좀 경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제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그게 큰 악재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시면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달러가 약세라는 거는 이제 연준이 이제 긴축은 마무리 국면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너무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중국 경제도 최근 들어서 중국의 뭐 선행 OECD 선행 지수도 조금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계속 나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어차피 상당 부분은 관리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에서 제일 나쁘게 작용하고 있는 게 반도체 경기인데 네. 반도체가 이제 좀 4분기부터는 좀 의미 있게 살아날 것 같고요. 빠르면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4분기에 흑자 전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4분기에.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합해 본다면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하단은 튼튼하다. 즉 빠질 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기야 저 미국에서도 최근 경제 지표 발표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보기 좋은 분위기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장에서 어떤 하나가 스파크가 나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어차피 지금은 이제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나쁠 때 사야 된다는 게 증시 격언이잖아요. 좋을 때 사면 별로 이득이 없다는. 근데 지금 또 실적 시즌입니다. 우리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야 그냥 용서가 되죠. 경기도 나쁘니까. 2분기 실적이 나쁘면 이제 두 개 합치면 상반기 실적이 나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을 잘 점검하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하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도 안 나오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를 미리 좀 상승하게 했던 주요 원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엔비디아가 이제 어쨌든 110억 불로 가이던스를 줬죠. 그러니까 72억 불에서 1분기. 예. 근데 2분기는 110억 불. 빅점프거든요. 이게 이제 미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 어떻게 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매출이 꺾이면 좀 우리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이 유지되거나 성장하면 뭐 지금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올 때 잘 점검하는 게 왜냐하면 그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게
유효하면 이제 계속 가는 거고요. 어. 유효하지 않으면 좀 주식시장이 특히 반도체 주식이 조정받으면 2차 전지는 또 어차피 또 미리 또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은 좀 쉬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시장도 똑같습니다. 예. S&P 500, 나스닥도 엔비디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호흡이 안 맞았어요. 엔비디아가 최근 뭐 또 최고점 또 찍고 있어요. 참고로 네. 엔비디아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최고점 찍고 살짝 살짝 빠졌습니다. 떨어졌죠. 예. 같은 황씨 집안입니다. 젠슨왕, 뭐 같은 황씨 집안이기 때문에 전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젠슨왕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 1분기 때 인터뷰 때 얘기한 것 중에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것을 약간은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네. 가이던스 주는 실적만 나와도 훌륭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엔비디아는 설계회사고 생산회사들은 갑자기 수요가 팍 늘면 네. 그래 나 너 수요 기다리고 있어서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부족한데 하면서 그걸 되게 메이크업하면서 지금 그 조절을 하면서. 수요를 맞추고 있기 예. 때문에 저는 그 실적만 나와도 네. 상당히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센터장님 네. 이거 원고에 없는 질문이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애널리스트나 이 리서치 쪽에 계신 분들한테 부담스러운 질문 주지 아니, 마세요. 아니 진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리포트를 보면 네. 예. 뭐 1분기 실적 862억을 예상한다. 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볼 때 어떻게 이 2억까지 이렇게 컨센서스를 자세하게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예상을 뭐 8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요 정도는 가능한데 예. 리포트 같은 거 나오면 끝자리까지 막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지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근데 어차피 우리가 공개되는 정보도 마지막 숫자까지 네. 전자공시에 나오는 숫자는 원까지 나오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큰 기업들은 이제 억원까지 그러니까 10억 네. 점 매독 뭐 이런 식으로 큰 기업은 추정하고 작은 기업들은 좀 더 네. 100만 원 단위로 추정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모델링이 다 엑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로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쭉 하면 소수점 더 뒤에까지 나옵니다.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야, 그래요. 센터장님, 지금 현재 7월까지 오는 흐름을 보면은 사실 반도체를 담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담아야 되고, 플러스 조선까지 보고 있는데,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하반기에 이쪽 섹터를 좀 주목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사실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반도체 갔다 2차 전지 갔다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사실 저는 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그대로 것 이어간다. 해요. 물론 이제 소외주의 바람이 예. 좀 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하우스 뷰도 네. 일단 그 2차 전지 반도체, 네. 자동차 요 세 개를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자동차, 맞아요. 제가 이제 다른 섹터를 좀 오늘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셋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유망해요? 아, 좋다. 네. 아, 좋다. 저희는 아직은 반도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반도체가 좋다라는 거 느낀 게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쪽으로 노근창 센터장님이 쏠렸거든요. 네, 반도체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반도체 시장과 그리고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보내드리면서 저희 방송은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